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던 어느 깊은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상월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며칠째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고립되다시피 하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조차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듯. 댔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겨울의 혹독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살을 애는 듯. 단 칼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산골 마을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진 곳 산자락이 시작되는 언덕배기에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이곳에는 서씨라 불리는 젊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되었으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삭바느질과 약초캐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며 정갈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의 부지런함과 굳은 성품을 칭찬하면서도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 긴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하는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키며 집 안팎을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가꾸어 놓고 살았습니다. 눈보라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밤 서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 아랫목에 앉아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문풍지는 파르르 떨리며 방 안으로 스며들려는 냉기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발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을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웅크리고 있을 만큼 매섭고 사나운 밤이었습니다. 서씨는 가끔 바늘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이 거친 날씨가 행여나 지붕의 이영을 걷어가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질 무렵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대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센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다시 바느질에 집중하려 했으나 이내 사람의 신음 같은 희미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씨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서씨는 잡고 있던 옷감을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그것은 분명 짐승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인기척이었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누가 찾아올 리 만무했기에 서씨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콩닥거렸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애처롭고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이웃이 급한 일로 찾아왔나 싶은 생각과 낯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교차했지만 서씨는 천성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죽어가는 이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앞섰기에 그녀는 주저하던 몸을 일으켜 벽에 걸린 낡은 등불을 챙겨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눈보라가 들이닥쳐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고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습니다. 서씨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신발을 꿰어신은 뒤 마당에 쌓인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힘겹게 헤치고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서씨는 등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살폈지만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그러다 대문 기둥 아래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삿갓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고 남루한 도포자락은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으며 등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맨 채 쓰러져 있는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여가고 있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대로 눈무덤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 씨는 다급하게 사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소리쳐 불렀지만 사내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옅은 숨만 힘겹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손을 만져보니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 이미 동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에 서 씨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법도나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마을의 관습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쓰러진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정에 축 늘어진 몸무게는 가녀린 여인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서 씨는 몇 번이나 눈밭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이를 악물고 사내를 끌다시피 하여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눈보라는 쉴 새 없이 얼굴을 때렸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사내를 마루 앞까지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발을 벗길 새도 없이 사내를 방 안으로 밀어넣은 서 씨는 그제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싸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덜덜 떨려왔지만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서 본 사내의 몰골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했는데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기워져 있어 오랫동안 길 위를 떠돈 나그네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천을 뺏겨 위험할 수 있었기에 서 씨는 잠시 망설였으나 곧 결단을 내리고 장롱에서 죽은 남편이 입던 날지만 깨끗한 무명옷을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젖은 도포와 저고리를 벗겨내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사내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뼈마디가 드러나 있었으나 그 생김새나 손의 모양새는 험한 일을 한 사람 같지 않고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어 글 읽는 선비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힌 후에도 사내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사내의 얼어붙은 손발을 끊임없이 주무르고 문지르며 혈기가 통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서 씨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팔이 저려올 즈음 사내의 입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창백하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핏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서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씨는 부엌으로 나가 쌀을 물에 불리고 정성스럽게 끓여 묽은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일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하게 하려면 곡기를 넣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사내의 입술을 적셔주며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고 사내는 본능적으로 목을대를 움직여 미음을 조금씩 받아 넘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 씨는 이 낯선 사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엄동설 안에 홀로 길을 떠나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궁금증이 일었으나 지금은 그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은 평온했습니다. 서 씨는 사내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간호를 멈추지 않았고 혹시라도 열이 오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 오랫동안 멈춰있던 이 집의 정막이 낯선 이의 숨소리로 채워지자 서 씨는 묘한 기분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 잘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고
사내의 호흡도 한결 규칙적이고 편안해진 것을 확인한 서 씨는 그제야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눈보라치는 벌판을 헤매며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외로운 처지와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사내의 모습이 겹쳐진 탓이었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하얗게 비출 때까지서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처마 끝까지 닿을 만큼 높게 쌓여온 세상을 눈부신 은세계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은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고 집집마다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도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아랫목에 누워있는 사내의 상태였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밤사이 식은땀을 흘린 탓인지 열이 많이 내리고 얼굴색도 한결 좋아져 있어 한 고비는 넘긴 듯 보였습니다. 서 씨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이 사내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내가 천천히 눈을 뜨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찾았습니다. 서 씨는 얼른 자릿기를 챙겨 사내의 입에 대어주었고 사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에야 정신이 좀 드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낯선 여인의 방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어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그를 발견하고 데려온 경위를 짧게 설명해 주었고 사내는 멍한 눈으로 서 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감사의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길을 잃은 선비라고 소개하며 이름은 이몽룡 가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뿐인 가난한 선비였으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깊고 맑았습니다. 서 씨는 그가 몸을 추스를 때까지 며칠간 머물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장 밖으로 내보내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면 겪게 될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사내를 위해 헛간에 딸린 작은 행랑방을 급히 치우고 불을 지폈습니다. 안방에 계속 남자를 둔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날 뿐더러 남들의 눈이 무서웠기에 병자라도 거처를 옮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눅눅한 군불 냄새가 나는 행랑방의 짚을 새로 깔고 헌 이불을 펴서 사내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내는 불편한 내색 없이 서 씨의 배려에 감사하며 힘겹게 몸을 옮겼고 서 씨는 그에게 따뜻한 밥상과 탕약을 정성껏 올리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 씨의 집 굴뚝에서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나고 밥 짓는 냄새가 자주 풍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눈이 그치고 길이 조금씩 트이자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서 씨네 집에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혹시 야반 도주한 놈을 숨겨주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서 씨가 외로움을 못 이겨 사내를 불러들인 것은 아닌지 입방가를 찌어댔습니다. 서 씨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집 안에만 머물며 사내의 병구 안에만 전념했으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면서 죄인처럼 가슴을 졸여야 했고 사내가 빨리 쾌차하여 떠나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선비 또한 자신의 존재가 은인에게 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골마을의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아래서 서 씨를 향한 오해와 비난의 눈덩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마을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서 씨의 집터가 마을의 명당자리라 탐을 내고 있었고, 틈만 나면 서 씨를 구슬려 집과 밭을 헐값에 넘기라고 회유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 씨가 젊은 과부라는 점을 이용하여 흑심을 품기도 했으나 서 씨가 워낙 대쪽같이 거절하는 바람에 앙심을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 최 부자에게 서 씨가 낯선 사내를 집에 들였다는 소문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소문의 진상을 자세히 알아보라 명하였고, 동네 왈패들을 시켜서 씨네 집 주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 기회에 서 씨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에서는 서 씨에 대한 험담이 최 부자의 입김을 타고 더욱 부풀려졌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도 전에 서 씨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 씨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가보니 평소 서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이웃집 할머니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어 불길한 예감을 더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씨의 손을 꼭 잡고는 최 부자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들이닥칠 것이라는 무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지고 있었고, 서 씨의 가슴속에도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댁 지금이라도 저 사내를 내보내게. 안 그러면 자네가 큰 봉변을 당할 거야. 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서 씨는 아직 걷기도 힘든 병자를 차가운 눈밭으로 내몰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돌려보낸 뒤 행랑방에 누워있는 선비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다시금 대나무 숲을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서 이 씨는 다가올 아침이 두려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폭설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고, 그 눈 속에 파묻힌 서 씨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억수같이 쏟아지던 눈발이 잠시 주춤해진 틈을 타 마을의 아침은 다시 밝아왔지만 서 씨의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행랑방에 머물고 있는 선비는 서 씨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미움을 넘기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앉아있는 자태나 글을 읽는 듯한 침묵 속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와 서 씨는 그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기운을 차릴수록 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어서 빨리 이 집을 떠나주었으면 하는 간절함과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험한 눈길로 내몰아야 한다는 죄책감이 뒤엉켜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존재가 서 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틈이 날 때마다 서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사정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양에 사는 가난한 선비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산적을 만나 노잣돈과 짐을 모두 빼앗기고 길을 헤매다 눈보라 속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그가 완전히 회복하여 길을 떠날 때까지는 정성껏 돌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쌀독을 털어 흰 쌀밥을 짓고 겨우내 아껴두었던 말린 나무를 물에 불려 정갈한 반찬을 만들어 올리며 손님이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 세상은 서 씨의 따뜻한 마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사내가 과부집에 들어왔다는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었던 것이 이제는 살을 붙이고 뼈를 깎아서 씨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낯뜨거운 추문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안악들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도 서씨네 집 쪽을 흘겨보며 혀를 찾고 심지어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말을 흉내내며 서씨 집 때문에 돌을 던지거나 흉을 보며 달아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서씨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즐기며 자신의 탐욕을 채울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곤방대를 길게 빨며 하인들에게 마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낱낱이 보고받았고 서씨를 마을에서 쫓아낼 명분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서씨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집과 밭을 빼앗을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 서씨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고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신복인 마름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서씨 집에 머물고 있는 사내가 사실은 흉악한 범죄자이거나 서씨에 숨겨둔 정인이라는 헛소문을 더 퍼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장터와 주막을 돌며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서씨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씨가 그동안 조신한 척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분개했고 이제는 서씨를 동정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을의 인심은 흉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서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죽은 남편은 말이 없었고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모질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어 가슴을 쳤습니다. 행랑방의 선비 또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서씨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밤새 뒤척였고 자신의 존재가 생명의 은인을 공영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아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서 몸을 추스르고 나가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부자의 하인 하나가 서씨네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마치 관에서 나온 포졸 같았습니다. 서씨가 놀라 나가보니 하인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서서 최 부자의 정갈이라며 당장 그 낯선 사내를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 회의를 열어 멍석마리를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잠시 쉬게 했을 뿐인데 어찌 이리 매몰차게 구십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고는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선비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으나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인이 다녀간 후 서씨의 집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땔감도 얼마 남지 않아 아궁이의 불길마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서씨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어가는 재를 바라보며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세상과 작별하고 싶은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랑방에 있는 선비에게 끼니를 챙겨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쌀독을 긁어 마지막 남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할머니가
다시 한번 어둠을 틈타서 씨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품속에 감자 몇 알과 묵은 김치를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서 씨의 손에 급히 먹을거리를 쥐어주고는 내일 아침 최 부자가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들이닥칠 것이라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댁 내일은 정말 큰일이 날 게야. 저 양반이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어쩌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저 선비를 몰래 뒷산으로 피신시키게 라고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서 씨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감동하여 눈물을 쏟으면서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눈 덮인 산으로 보내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서 씨는 밥상을 차려 행랑방으로 들어갔는데 선비는 밥상머리에서 서 씨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선비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정좌한 채 서 씨를 바라보며 부인, 저 때문에 겪는 고초가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는 그의 말에서 묘한 결의와 위험을 느꼈으나 그가 병약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보찜에서 낡은 종이와 붓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눈은 다시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지붕을 날려버릴 듯 거세게 몰아치며 서 씨의 집을 위협했습니다. 서 씨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하나도 소스라치게 놀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내일 최 부자가 들이닥쳐 자신을 끌어내고 집을 부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저 선비는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로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을 믿고 살아왔건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하여 그녀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서 씨는 부엌으로 나가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비는 그녀의 등 뒤로 하얀 눈발이 들이닥쳐 쌓이고 있었습니다. 행랑방의 선비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악행이 도를 넘었음을 확인했고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혹여나 자신의 신분이 너무 일찍 노출되어 이를 그르칠까 신중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횃불을 든 사람들의 그림자가 서 씨네 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비단 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위풍당당하게 앞장서고 있었고 그 뒤로는 몽둥이와 농기구를 든 하인들과 마을 장정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대문 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행랑방으로 달려가 선비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미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앉아 닥쳐올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 부자 일행이 대문 앞에 당도하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이 부정한 년아 썩 나오지 못할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문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마루로 나갔는데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내 집에 든 손님은 병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남의 집 앞에서 이리 행패를 부리십니까? 라고 외치며 최 부자에게 맞섰습니다. 최 부자는 서 씨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듯 껄껄 웃으며 병자 내년이 서방 잃고 외로워 불러들인 놈을 병자라 칭하며 우리를 속이려 드느냐. 내 오늘 내년에 그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마을의 법도를 바로 세울 것이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말에 맞장구치며 낄낄거렸고 몇몇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때 행랑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행랑방으로 쏠린 그 순간 눈보라치는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행랑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마당을 가득 메웠던 소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잦아들었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 낡은 문틈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반쯤 열리다 말고 멈추었고 그 안에서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오호라 저 안에 숨어있던 쥐새끼가 이제야 제 발로 나오려는 모양이구나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다시금 기세를 올렸고 손에 든 몽둥이를 고쳐주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태세를 취했습니다. 서 씨는 행랑방 쪽을 바라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는데 이는 제발 나오지 말고 몸을 피하라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병석에서 막 일어난 사람이 저 거친 장정들에게 끌려나가 봉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져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간신히 문설줄을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눈발이 더욱 굵어져 시야를 가렸고 휘몰아치는 바람은 서 씨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어 뼈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에 서린 탐욕과 광기는 차가운 눈으로도 식힐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최 부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여봐라 못들 하느냐. 당장 들어가서 저놈을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머슴서넛이 우르르 몰려가서 씨를 거칠게 밀쳐내고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서 씨는 안 됩니다. 병자가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으나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마당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자 서러움과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엎어진 서 씨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부축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서 씨의 친절을 입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최 부자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집 할머니만이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인심이 어찌 이리도 흉흉하게 변했는지 힘없는 과부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겁함이 눈 내리는 하늘 아래 부끄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양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를 짓밟고 안방과 부엌을 오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 씨가 애지중지 아끼던 빗자루며 살림살이들을 마당으로 집어던졌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솥뚜껑을 열어보고 침을 뱉는 등 온갖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서 씨가 시집올 때 해왔던 낡은 그릇들이 깨져나갔고 그 파편들이 눈 위로 흩어지는 모습은 서 씨의 산산조각 난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평화롭던 과부의 집은 폭력과 광기로 얼룩져 갔습니다. 특히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뒷짐을 지고 서서 이 모든 파괴를 진두지휘하며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 씨를 향해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버티더니 꼴이 아주 좋구나. 이 마을에서 내 눈밖에 나고도 온전할 줄 알았더냐 하며 조소를 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서 씨를 굴복시켰다는 승리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서 씨를 확실하게 내쫓고 이 집터에 자신의 별채를 지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눈밭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깨진 항아리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지난가을 돌아가신 어머니가 담가주신 장이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검붉은 간장이 하얀 눈 위로 피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오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지 않은 채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서 씨의 섯을 퍼런 일갈의 최 부자는 순간 흠칫 놀랐으나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더욱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뭐라 천벌이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양반에게 눈을 부라리느냐. 내년이 정령 메타작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며 하인들에게 멍석을 가져오라고 고함쳤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여전히 없었고 서 씨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 시각 행랑방 안에서는 선비가 문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약한 몸 때문에 은인이 당하는 수모를 바로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품속에 있는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으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각근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하인들이 행랑방 문을 부술 기세로 다가와 문고리를 잡아채려는 찰나 안에서 물러거라 하는 호통소리가 벽을 뚫고 나올 듯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병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위엄과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문고리를 잡으려던 하인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보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리며 드디어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비는 며칠간의 병고로 인해 얼굴이 헬쑥하고 입고 있는 옷은 서 씨의 죽은 남편이 입던 낡은 무명곳이었으나 문지방을 넘어 마루로 나서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넘기고 뒷짐을 진 채 마당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먹이를 노려보는 매처럼 날카롭고 강렬하여 최 부자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당해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눈보라가 그의 옷자락을 휘감으며 몰아쳤지만 그는 태산처럼 굳건히 서서 좌중을 침묵시켰습니다. 선비는 마당에 쓰러져 있는 서 씨에게 잠시 시선을 주며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을 보낸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보시오 주인장. 내비록 지나가는 과객이나 세상에 이토록 무도하고 폐악한 짓거리가 백주대낮에 벌어지다니 내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소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잖았으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낯선 사내의 기세에 잠시 당황했으나 곧
상대가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 선비임을 확인하고는 다시 거만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내 놈이 바로 그 도둑고양이 같은 놈이구나. 과부집에 숨어들어 호요식하더니 이제야 기어 나왔느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훈계질이야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놈을 당장 끌어내려라 하며 다시금 선비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멈춰라 하고 일갈하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어 하인들은 엉겁결에 발을 멈추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선비는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한 마을에 살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돕기는커녕 힘 있는 자의 앞잡이가 되어 약한 안악을 핍박하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도리란 말인가. 그의 질타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눈 덮인 상월 마을에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당당한 꾸짖음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의 선동에 휩쓸려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 씨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기에 선비의 말이 더욱 아프게 찔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저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설교를 늘어놓느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그리고 저 년과 함께 묶어서 관하로 끌고 가자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최 부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신복인 마름이 몽둥이를 들고 마루로 뛰어올라 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 씨는 안 됩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려 막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마름의 몽둥이가 선비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선비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마름의 팔을 잡아채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약해 보이던 선비가 순식간에 건장한 사내를 제압하자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바닥에 놔둔 마름을 발로 지그시 누른 채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최 부자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눈밭을 밟는 그의 발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정적 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선비는 최 부자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보다 키가 큰 선비가 내려다보자 왠지 모를 공포감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허세를 부리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따위 행패를 부리느냐. 나는 이 고을 사또와도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너 같은 거지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최 부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가소로움에 가까운 먹이를 앞에 둔 맹수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선비는 품속에 손을 넣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또와 호영호재한다. 그거 참 잘 되었군. 내 안 그래도 그 사또라는 작자가 고을을 어찌 다스리기에 백성이 이런 고초를 겪는지 궁금하던 차였다. 그의 손이 품속에서 천천히 빠져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손끝으로 모아졌습니다. 최 부자는 불길한 예감에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눈 속에 파묻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선비의 손에 들린 물건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주머니에 쌓여 있었지만 묵직한 무게감과 기품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주머니의 끈을 풀었고 그 안에서 노쇠로 만든 둥근 파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 덮인 하얀 세상 속에서 그 노쇠패는 유난히 차갑고도 번쩍이는 빛을 쏘아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눈을 가늘게 떴고 가까이 있던 하인들도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선비는 주저없이 그 패를 높이 치켜들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산천을 뒤흔들었으며 마치 잠자던 산신령을 깨우는 듯한 엄청난 울림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말 그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자 최부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던 하인들은 손에서 힘이 빠져 무기를 떨어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서씨만이 흐릿한 눈으로 그 빛나는 마패를 바라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어디선가 암행어사 출두야 를 복창하며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긴박감이 감돌았지만 실제로는 선비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명의 위압감은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비 안이 암행어사 이몽룡은 마패를 든 손을 내리지 않고 최부자를 노려보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인 이 결정적인 순간 서씨의 집 마당은 단순한 싸움터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맞부딪히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마패의 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났고 그 빛은 지난 며칠간 서씨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과 억울함을 단번에 걷어낼 서광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통쾌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파의 영롱한 빛이 눈보라치는 마당을 가르며 번쩍이는 순간 서슬퍼렇던 최부자의 기세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침묵과 공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우렁찬 외침은 첩첩산중 상월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고 메아리쳐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호통을 치는 듯한 울림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서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려 손에 든 흉기를 세우르르 떨어뜨렸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보이는 선비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병자가 아니라 서리빨 같은 위엄을 두른 심판자의 형상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을 딱 벌린 채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을 부정하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벼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거들먹거리며 쌓아온 권세와 재물이 저 작은 노수의 팔 하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그저 눈밭에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 놈이 어찌 어살한 말이냐. 이건 꿈이다 꿈이야. 최 부자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지만 차가운 눈바람은 이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와 대나무숲 뒤편에서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는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며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눈을 헤치고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 우르르 몰려나와 서씨의 집을 겹겹이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붉은색과 푸른색 띠를 두른 관복을 입고 있었는데 하얀 눈 배경과 대비되어 그 강렬함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선비가 홀로 몸을 피신한 줄 알았으나 사실 그는 이미 인근 역참에 연락을 취해두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출두를 명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졸들의 힘차고 절도 있는 발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비 안이 암행어사 이몽룡은 마루에서 내려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최부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서씨가 겪었던 억울함과 슬픔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몽룡은 주저앉아 떨고 있는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고을의 유지로서 백성을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탐욕에 눈이 멀어 힘없는 과부를 모함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는구나. 네가 믿던 사또의 권세가 지금도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그의 일갈은 비수처럼 최 부자의 폐부를 찔렀고 최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땅에 처박았습니다. 역졸들은 이몽룡의 눈짓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 최 부자와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마름, 그리고 행패를 부린 하인들을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으스대던 왈패들은 오랏줄에 묶이자 비굴한 표정으로 나 나으리,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역졸들은 그들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칠게 무릎을 꿇렸고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 씨를 핍박하던 위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생무상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악인들의 통곡소리와 역졸들의 호령소리로 가득 찼으나 그 소란스러움은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몽룡은 포박된 죄인들을 뒤로하고 눈밭에 엎드려 있는 서 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던 갓을 벗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서 씨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신분을 속이고 본의 아니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면목이 없소이다. 하마터면 나 때문에 더 큰 봉변을 당하실 뻔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어사의 따뜻한 목소리와 정중한 사과에서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리고 안도감이 밀려와 터져나온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옷깃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니옵니다 나으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된 도리일 뿐인데 어찌 감히 어사또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저 목숨을 부지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이렇게 은혜를 갚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몽룡은 그런 서 씨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병자를 먼저 생각했던 그녀의 고귀한 성품은 천권의 책을 읽은 선비들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몽룡은 시선을 돌려 마당 가장자리에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최 부자를 볼 때처럼 차갑지는 않았으나 준엄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의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쭈뼛쭈뼛 고개를 들었으나 감히 어사의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몽룡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땅히 돕고 살펴야 하거늘 뜬 소문에 휘둘려 죄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힘 있는 자의 횡포에 동조하였으니 이 또한 죄가 가볍지 않다. 만약 내가 오늘 이곳에 없었다면 너희는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어사의 질책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낱낱이 드러나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서 씨를 가장 많이 험담했던 아낙네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돌을 던졌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몽룡은 그들의 뉘우침을 지켜보며 오늘의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서 씨 부인은 마을의 자랑이니 앞으로는 너희가 힘을 합쳐 부인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며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몽룡은 다시 최 부자 쪽으로 돌아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가는 관하로 압송하여 그동안 저지른 여죄를 낱낱이 조사할 것이다.
고을사또와 결탁하여 국고를 축내고 백성을 괴롭힌 죄 또한 물을 것이니 각오하거라. 그의 섰을 퍼런 명령의 역졸들은 최 부자와 그 일당을 굴비 엮듯 엮어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끌려가면서도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으로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눈은 마치 더러워진 땅을 정화하려는 듯 깨끗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이몽룡은 역졸들에게 명하여 난장판이 된 서씨의 집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건장한 역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깨진 독조각과 쓰레기들이 순식간에 치워졌고 부서진 문짝과 울타리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둘씩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거나 땔감을 날라오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씨의 집 마당은 화합과 반성의 장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의 손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씨는 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기적 같은 반전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달려와 서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서대가 내가 뭐라고 했더냐. 하늘이 무심치 않다고 했지 자네가 복을 받은 게야 큰 복을 받았어. 할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고 서씨도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인의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몽룡은 역졸들을 마을 밖으로 물러가게 하고 다시 평범한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색이 남아있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표정만은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부인 소란을 피워 미안하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니 안심하시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아직 기운이 다 회복되지 않았으니 따뜻한 물 한 그릇만 더 얻어 마실 수 있겠소. 그의 겸손하고 소탈한 부탁은 서씨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었고 서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으리. 당장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방 안으로 드시지요. 서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밥을 짓는 쌀 씻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라 평화로운 저녁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쌀과 반찬 귀한 약재들을 챙겨와 서씨네 마루에 살며시 올려두고 갔는데 이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사죄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마루에는 어느새 이웃들의 정기 담긴 물건들이 수북하게 쌓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몽룡의 입계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은 서서히 그쳐가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휩쓸고 간 자리는 엉망이었지만 그 위에 새로 내린 눈이 모든 상처를 덮어주어 세상은 다시 눈부신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씨의 집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봄이 오는 소리처럼 맑고 영롱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몽룡의 기침 소리조차 이제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을 주는 익숙한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서씨는 정성스럽게 끓인 숭늉을 쟁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여는 그녀의 손길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훈훈했고 이몽룡은 아랫목에 앉아 서씨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격차를 넘어선 인간적인 신뢰와 전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숭늉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시며 온몸을 녹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씨에게
부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얼어붙은 제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얼어붙은 인심까지 녹여주었소.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오. 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서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방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숭늉 냄새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마을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아이들이 눈싸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 씨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딴 섬처럼 고립된 곳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몽룡과 서 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겪어낸 그날의 소동은 훗날 이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될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다시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지막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찾아온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하게 내려앉아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눈 속에 파묻어버린 듯 했습니다. 최 부자가 끌려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 씨의 집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예전에 외롭고 쓸쓸하던 정막과는 결이 다른 평온하고 따뜻한 안식이었습니다. 서 씨는 헝클어진 마당을 대충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장작을 지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마치 고생했다며 위로를 건네는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벽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아래 앉아있는 이몽룡의 그림자는 든든한 산처럼 서 씨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쌀독을 열어 마을 사람들이 몰래 가져다 놓은 햅쌀을 한 바가지 퍼담으며 솟구치는 감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이웃들이었지만 그들의 본심은 결코 악하지 않음을 알기에 서 씨는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이웃집 할머니가 가져다준 된장을 풀어 구수한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타고 집 안가득 퍼져나가자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운 온기가 훈훈하게 감돌았습니다. 이몽룡은 방 아랫목에 앉아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서 씨의 부지런한 움직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라는 중책을 맡아 전국의 고을을 떠돌며 수많은 탐관오리와 악인들을 보아왔지만 서 씨처럼 목숨을 걸고 타인을 위하는 의로운 사람은 실로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후에도 어려워하거나 무엇을 바라는 기색 없이 그저 배고픈 나그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려는 서 씨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몽룡은 자신이 가진 권력보다 이 여인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에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서 씨가 정갈하게 차린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이몽룡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상을 받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몽룡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서 씨를 향해 부인 이 밥상은 내 평생 받아본 것 중 가장 값지고 귀한 상이요. 굶주리고 얼어붙었던 내 몸과 마음을 살려주신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으리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 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차린 것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라고 답하며 물러나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는데 다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와 찌개 넘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이몽룡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며 그 맛을 음미했고 서 씨는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 씨가 나와 숭늉을 마시며 이몽룡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왜 험한 길을 떠돌며 암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야기하며 서 씨 같은 분들이 있어 조선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은 은은하고 부드러워 방 안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평화롭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몽룡은 서 씨에게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관에 들러 뒤처리를 마무리하고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부인이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두고 갈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시오. 라고 약속했습니다. 서 씨는 그가 떠난다는 말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라의 큰일을 하는 분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졌고 햇살에 반사된 눈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눈부신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서 씨가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연장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최 부자의 하인들이 부수어 놓은 울타리와 대문을 고쳐주겠다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서댁 어제는 우리가 정말 미안했네. 내 이 문짝을 아주 튼튼하게 달아줄 테니 마음 풀게나. 이웃집 아저씨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건네는 사과의 서 씨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반찬과 곡식들을 서 씨의 부엌에 채워주며 지난날의 잘못을 씻으려 애썼습니다. 이거 우리 친정에서 보내온 꿀인데 어사 나으리 타드리게. 이건 묵은 나물인데 물에 불려놨으니 무쳐 먹어. 안악들의 수다 소리와 뚝딱거리는 망치질 소리가 어우러져 서 씨의 집은 마치 잔칫집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몽룡도 밖으로 나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어사를 보자 하던 일을 멈추고 넙죽 절을 올리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몽룡은 마을 촌장을 불러 정중하게 부탁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마을의 인심이 본래 박하지 않음을 내 잘 보고 가오. 앞으로 서 씨 부인을 이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고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켜주시오. 만약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들려오면 그때는 내 용서치 않을 것이오냐. 촌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서 씨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이몽룡은 보찜에서 지필묵을 꺼내어 하얀 화선지에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분놀림은 힘차고 거침이 없었으며 먹물은 종이 위에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지산, 지지아, 비, 유유칭이라는 8글자를 써서 서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넘쳐난다는 뜻이요. 부인의 선행이 바로 이러하니 이 글을 집안의 가훈으로 삼아 길이 보존하시오. 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귀한 글을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고 이몽룡은 갓끈을 단단히 매고 신발끈을 조여 맸습니다. 서 씨는 정성껏 싼 주먹밥과 말린 곶감을 보찜에 넣어주며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빌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몸성이 가시고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펼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나으리의 안녕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서 씨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서 씨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작별 인사를 하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어사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서 씨는 대문 앞에 서서 하얀 눈길 위로 멀어지는 점 하나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과 동시에 가슴 벅찬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와 정의로운 기운은 서 씨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서 씨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으니까요. 계절은 흘러 어느덧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산수유나무에 노란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 씨의 집 마당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겨우내 움츠렸던 닭들이 마당을 활보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알렸습니다. 최 부자는 관아로 끌려가 엄한 벌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해 먼 곳으로 유배를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마을은 탐욕스러운 자가 사라지자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서 씨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혜를 나누는 마을의 큰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양에서 내려오는 보부상들을 통해 이 몽룡의 소식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가 조정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에 서 씨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밤새 등불을 밝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건넨 따뜻한 마음은 천리 길을 뛰어넘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가끔 어사가 써준 글귀를 바라보며 눈보라치던 그 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무서워도 사람의 착한 마음은 그 어떤 눈보라보다 강하단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길이니 너희도 항상 베풀며 살거라. 할머니가 된 서 씨의 옛날 이야기는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서 씨의 집 굴뚝에서는 오늘도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마을은 따뜻한 정으로 하나가 되어 행복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방 안은 따뜻한 온돌 기운으로 훈훈합니다. 서 씨는 바느질감을 무릎에 놓고 꾸벅꾸벅 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월이 빚어낸 온화함과 여유만이 가득합니다. 어사가 떠나간 길 위에도 서 씨가 지키는 이 집 위에도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머리맡에도 똑같은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르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꿈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소망합니다. 밖은 어둡고 바람이 불지라도 당신이 머무는 이 방은 안전하고 따뜻하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눈보라 속에서도 피어난 꽃처럼 당신의 내일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